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4시간. 사막 한가운데 고대 유적이 있다. 기원전 3000년경 세워진 최초의 도시국가 우르다.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거대한 크기의 신전 우르의 지구라트다. 왕실의 지하 무덤도 발굴됐다. 1920년대 영국의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우르의 실체를 증명하는 유물들을 발견했다. 우르의 깃발, 스탠다드 우르다. 앞면은 전투 장면이다. 당나귀가 끌고 있는 전차에는 이미 바퀴가 사용됐고, 뒷면에는 승리의 축제가 한창이다. 연회를 즐기는 이들 중에 악기 연주자도 있다. 소몰이 모양의 악기다. 대형 박물관에는 당시 발굴된 악기가 전시돼 있다. 악기에 새겨진 섬세한 조각이 우르의 문화 수준을 말해준다. 화려한 우르의 유물들 중에 특히 주목할 것이 있다. 타조알로 만든 그릇의 윗부분. 청금속으로 색을 낸 파란 장식이다. 이 파란색을 내는 게 옛날부터 어렵거든요. 금보다 비쌌다고 해요. 그럼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겠냐?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나와요. 이미 우르 시대에 원거리 교역을 한 거예요. 최초의 도시국가 우르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르가 가장 번성했던 기원전 2300년경. 지구라트는 건물 6층에 해당하는 21m 높이에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가장 높고 화려한 우르의 랜드마크였다. 전성기에는 2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우르에선 성벽도 확인됐다. 과연 어디까지 도시이고 시티는 어디서부터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 건데 보통은 성벽의 존재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성벽은 이제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들을 막는 곳이기도 하면서 외부에서 침입은 사람이 쳐들어올 때도 있지만 어떤 짐승 같은 것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는 곳이기도 하면서 성벽의 존재는 일단 사람이 통행을 못하게 되니까 성 안 사람하고 성벽 밖 사람, 성 밖 사람이 거기서부터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거대한 신전은 수많은 벽돌을 쌓아 올려졌다. 주목할 것은 벽돌의 재료다. 재료가 진흙벽돌로 되어 있는데요. 저 진흙벽돌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가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비가 많이 내렸다면 진흙을 벽돌을 재료로 쓸 수가 없었겠죠. 지금도 우르가 있던 수메르 지역의 사람들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는다. 진흙을 개고 주변에 있는 갈대를 함께 섞어 반죽한 뒤 형틀에 넣어 빚어내는 방식이다. 벽돌을 굽기도 하지만 대부분 햇볕에 말려 그대로 사용한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기후라 가능한 문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5000년 전 우르가 도시국가를 이룬 시기의 기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극도로 덥고 건조하며 토양마저 메마른 이곳에서 그들은 인류 최초의 문명을 만들었다. 달의 신을 숭상하는 신전을 짓고 물을 이용한 관계농업 기술을 개발해 농사를 지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성 안에서 최초의 도시국가를 만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수메르 문명의 도시 우르를 보고 계십니다. 우르의 랜드마크였던 지구라트는 참 많은 얘기를 들려줍니다. 일정한 크기의 진흙벽돌 수백만 장이 필요했고요. 그걸 설계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인력 동원이 가능했던 제도와 권력이 있었죠. 이렇게 지식을 갖고 권력을 가진 이들은 사회 시스템을 만들며 도시를 탄생시킨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은 왜 건조한 기후대에서 발생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2015년 MIT 연구진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비가 내리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균을 배양한 흙에 비가 오는 것처럼 물방울을 떨어뜨려 관찰한 영상이다. 수없이 튀어오르는 작은 입자가 바로 에어로졸 형태의 물방울들이다. 정영수 교수는 2017년 후속 연구를 통해 흙에 있는 박테리아가 비가 내릴 때 발생하는 에어로졸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도 확인했다. 그 에어로졸을 관찰을 했더니 정말 이제 에어로졸 속에 세균들이 포함돼서 날아가더라고요. 에어로졸이 발생을 하고 공기 중에 뭐 농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뭐 최소한 뭐 60분에서 90분 정도는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험실이 아닌 현실에선 빗방울로 전파된 세균이 열흘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실험 결과는 우루의 건조한 기후가 전염병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건조한 기후라고 하면 지표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병원균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질병 전파에 있어서 건조한 기후가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환경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조한 기후대는 세균 번식의 가능성이 낮고 전염병 감염의 위험이 적은 곳입니다. 도시가 만들어지기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단 문제는 건조한 기후대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딱 이 지역, 수메르 문명이 발생한 우르가 있는 지역은 강이 남북으로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럴 경우에 강의 상류와 하류가 기후대가 다릅니다. 강의 상류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요. 그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서 강 하구에 오면은 그것이 건조기후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건조해서 전염병에 강하면서도 물이 풍부한 그런 컨디션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최초의 도시가 생긴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도시 문제를 연구하는 미국 산타페 연구소는 세계적인 도시의 지표들을 모아 규칙성을 찾았습니다. 도시의 인구가 2배가 되면 특허 출원이나 임금 같은 긍정적 지표는 2배보다 15%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요소도 똑같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범죄율 그리고 질병의 전파 속도입니다. 결국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도시의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인 고대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것은 아름다운 분수다. 지난 9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분수인 트레비 분수의 모습이다. 관광객들은 사라졌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물의 도시라는 로마의 명성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로마 근교의 한 공원. 공원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가 눈길을 끈다. 서기 52년에 세워진 클라우디아 수도교. 이 거대한 다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것은 물이 지나는 다리다. 다리 안쪽에 난 작은 터널이 물이 통과한 길이다. Questa struttura così enorme è l'ingresso di un acquedotto a Roma. L'ingresso è sempre su archi. 사람이 아닌 물을 위한 다리인 만큼 아치는 좁다. 24시간 흐르는 물을 지탱하기엔 좁은 아치가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수도교는 로마의 중심가까지 이어진다.
마치 개선문을 연상하게 하는 건축물 클라우디아 수도교와 함께 세워진 이 문에도 비밀이 있다. 두 개의 물길이다. 로마 시내를 관통하며 물을 공급한 두 개의 수로가 통과한 흔적이다. 하지만 수도교는 로마 수로의 일부에 불과했다. 로마 수로 시스템의 핵심은 중력이다. 높은 수원지에서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게 하기 위해 그들은 등고선에 도랑을 만들었고 파이프를 배열했다. 물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수로가 깨지고 느리면 언덕을 오를 수 없었다.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선 깊은 터널을 뚫고 터널 위에는 환풍구를 만들어 환기를 시켰다. 클라우디아 수로의 길이는 68km.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계곡이나 로마에 들어오는 입구에 만든 것이 우리가 본 수도교다. (3세기) 로마에는 모두 11개의 수로가 도시 곳곳을 마치 동맥처럼 흐르고 있었다. 보통 도시에서 20-30km 떨어진 먼 시골에서 중력을 통해서만 물을 끌어갖고 오기 때문에 그 둘의 해발 고도 차이는 20-30m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사도의 기울기는 한 1000분의 1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완만하냐 하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목욕탕에 바닥에 물 빠진 구배가 100분의 1 정도의 기울기예요. 그거보다 10배 정도 완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토목 기술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로마가 대규모 수로 건설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19세기 말 로마 일대를 발굴한 고고학자들은 콜로세움 인근에서 놀라운 것을 찾아냈다. 바로 검투사와 희생된 동물의 무덤이었다.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악취가 진동했다. 도시의 오염은 심각했다. 기원전 1세기를 기점으로 제국의 발전과 함께 로마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우물과 샘만으로는 식수를 감당할 수 없었고 거리엔 오물이 넘쳐났다. 그 해결책이 바로 수도교와 수로 건설이었다. 시민들은 거리 곳곳에 분수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 L'acqua era pubblica, era gratuita, quindi l'impero romano risolveva un problema fondamentale, quello dell'alimentazione dell'acqua pulita, sia per bere sia per lavarsi. Il messaggio che ci lasciano i romani è l'igiene, quindi l'igiene dato dall'acqua. 로마인들에게 물은 어떤 의미였을까? 로마에서 1시간 떨어진 오스티아 안티카. 이곳은 고대 로마의 유적이 잘 보존된 곳이다. 로마인들은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물을 이용한 보다 획기적인 시설을 만들었다. 바로 목욕탕이다. 2000년의 시간을 견뎌낸 타일 조각이 당시의 화려함을 보여준다. 바닥엔 배수구도 남아있다. Il pavimento era fatto in modo tale che convergesse verso questo vero e proprio tombino e il tombino, collegato a un sistema poi di canalizzazioni, permetteva all'acqua di andarsene, di defluire e l'ambiente rimaneva poi in qualche modo più asciutto. 욕장 지하에는 물을 공급하는 장치들이 있다. 차가운 물은 물론 나무와 석탄을 태워 따뜻한 물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로마의 폐허에는 위대한 이야기가 있다. 로마인들은 정복전쟁을 통해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했고 그 기술로 당대 최고의 첨단 욕장을 만든 것이다.
quanto a noi possa sembrare strano, siamo abituati all'elettricità ai giorni nostri, in realtà già ai tempi veniva fornita non solo acqua calda, ma c'era la possibilità addirittura di regolare la temperatura. 욕장은 단순한 위생시설이 아니었다. 공연을 볼 수 있는 극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사교 생활의 중심이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로마의 최고 권력자, 황제였다. Non dall'imperatore stesso, erano costruite per il popolo, erano posti in cui si entrava pagando un biglietto poco caro, si pagava pochissimo per l'ingresso e venivano frequentate appunto da una classe medio-bassa. Pochi rimanevano esclusi dalla possibilità di accedere alle terme.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초대 아우구스투스 이래 모든 로마 황제의 의무이자 권리였다. 지금도 로마 곳곳에 남아있는 분수들은 깨끗한 물로 지켜낸 제국의 상징이었다. 지금 로마에 가시면은 분수대마다 자세히 찾아보시면 SPQR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그거는 Senatus Populus Quo Romanus의 약자인데요. 로마 원로원과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로마 시민에게 공짜로 제공해주고 덕분에 위생적인 도시를 만들었고 덕분에 인구가 100만 명이 되는 도시를 만들었고 그게 경쟁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 기원 후 65년, 79년, 162년에도 대규모 역병과 말라리아가 로마 제국 전역에 창궐했지만 수도 로마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첨단 기술과 지혜를 모아 상수도 시스템을 개발한 것, 이것이 고대 로마가 최초의 메가시티, 인구 100만 도시를 이룬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이후 도시의 시스템은 오히려 퇴보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중세 시대에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코로나 초기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유럽 도시가 밀라노였다. 지난 9월 밀라노 거리에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스크를 쓴 이들이 눈에 띄었다. 밀라노의 유서 깊은 도서관인 암브로시아나.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문서가 보관돼 있다. (35톤의) 철문이 장착된 특별 수장고에는 400년째 밀라노 본당 신부들이 지켜온 1100여 장의 스케치가 있다. 바로 아틀랜틱 코덱스다. 르네상스의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직접 그린 스케치다. 그것은 하늘에서 본 밀라노였다. Allora, questa è la famosissima mappa di Milano di Leonardo da Vinci. C'è una mappa che è ideale. 수수께끼 같은 숫자가 적힌 한 편에 당시 밀라노의 시가지가 그려져 있다. 그 위는 성 밖으로 도시를 확장하는 아이디어가 담긴 밀라노의 재개발 설계도였다. Leonardo da Vinci, la città ideale non è tanto un discorso filosofico o teorico, ma è un discorso molto pratico, cioè rendere migliore la vita degli uomini. 또 다른 코덱스에는 당시 불결한 환경 중 하나였던 마국간에 설치할 자동 배수 장치가 그려져 있고, 좁고 밀집된 주거 환경에 대한 다빈치의 엄중한 경고가 쓰여 있다. 다빈치가 주택과 함께 마국간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생물은 가축이었다. 가축이 인간과 함께 살면서 오염의 문제와 함께 새로운 병이 등장했다. 결국 치명적인 세균이 인간에게 옮겨졌다. (13세기) 중국에서 시작된 질병은 몽골군의 정복로를 따라 세계로 퍼져나갔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결국 유럽까지 전파된 대재앙의 이름은 흑사병이었다. Senz'altro, non dobbiamo dimenticare che Milano fu colpita dalla peste del 1484 al 1485, sono gli anni, subito dopo sono gli anni appunto della presenza di Leonardo a partire da quegli anni. E sicuramente le condizioni igienico-sanitarie a Milano, ma un po' in tutto il mondo, ecco, non è che fossero estremamente buone. Ecco perché 당시 기록에 따르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됐다. 그러나 병의 원인은 알 수 없었고 사람들은 새가 병을 옮긴다고 믿었다. 그래서 새부리 모양의 가면을 쓴 의사가 병을 가져갈 것이라 생각하고 매달렸다. 서른 살의 다빈치는 이 끔찍한 현장을 목격한 뒤 도시 개조에 헌신적으로 몰두하게 된다. 다빈치의 계획은 당시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리고 다빈치가 세상을 떠난 지 500년이 되던 해, 흩어져 있던 스케치들을 모아 다빈치의 구상이 모형으로 제작됐다. 다빈치가 꿈꾼 도시의 혁신은 무엇일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빈치가 반복해서 그린 아치였다. I disegni che Leonardo fa della città ideale nascono anche dopo che a Milano, proprio nel 1485, c'era stata una pestilenza. Quindi Leonardo aveva visto, ad esempio, tutti i problemi relativi all'igiene, alla qualità dell'aria, ed è per quello che, ad esempio, nella città ideale disegna tanti portici per riuscire a far girare l'aria molto più facilmente. 다빈치의 구상은 일부 실현됐다. 밀라노 인근에 있는 듀칼레 광장. 광장의 3면이 아치로 구성돼 있다. 다빈치는 아치를 통해 건물과 도로의 간격을 넓히고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네, 지금 보시면은 아치들이 많이 나오죠. 아치는 당시에 기둥과 기둥을 가장 멀리 띄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통풍이 잘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 좁고 밀집된 형태가 아니라 공기 순환이 잘 되는 도시와 도로와 건물, 또 성 밖으로 도시를 확장해서 인구를 분산하고 깨끗한 물이 순환하는 도시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알베르토 신부가 공개한 코덱스 중에 특별히 채색이 된 스케치가 있다. 제목은 나빌리오 운하다. 운하는 다빈치의 도시계획의 핵심이었다.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이중장치 설계도가 그려져 있다. 수위의 높고 낮음 때문에 물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기계장치도 고안했다. 다빈치의 이상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었다.